Welcome, Money Mart.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요즘 많이 힘들지요. 한국 경제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지금의 한국 경제의 경기 침체가 일본행 장기 불황의 시작이다, 잃어버린 20년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일본은 20년이지만 한국은 영원한 침체다, 그래서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 방송 준비한 이유는 우리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점점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 힘든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를 해야 하는데, 이 두려움과 공포, 걱정이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길을 열어야 하는 것은 희망과 가능성인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희망과 가능성을 무턱대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경제 버블 논쟁, 정말 한국이 지금 일본행 장기 불황이 시작되었다, 심지어 그 이상이다가 정말 맞는 말인지, 팩트에 정확하게 근거한 이야기인지를 나누어 보자고 합니다. 물론 한국 경제 이 장기 침체, 일본형 20년을 이야기하는 이유들은, 근거들은 있습니다. 특히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현상들이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죠. 예를 들면 고령화, 저출산, 그로 인한 생산 가능 활동 인구의 감소, 또 저성장, 경기 침체, 부동산 버블 등등,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기억할 만한 많은 외형적인 모습들이 우리 한국 경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 일본형 장기 불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일본행 장기 불황의 이런 외형적인 모습과 우리 한국 경제의 속살, 그 내용을 안을 들여다보면 또 너무 다른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한국 경제, 일본 경제에 비슷해 보이는 점, 또 다른 점들을 같이 팩트 중심으로 이야기 나누어 보면서 일본행 장기 불황이 정말 한국에도 시작되었는지, 오히려 그 이상인지를 한번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파는 가게를 구독하는 당신은 정말 멋쟁이입니다. 한국 경제의 버블 논쟁. 한국 경제에는 침체를 넘어서 일본형 장기 불황이 이미 시작되었는가,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이상의 침체가 시작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같아 보이지만 다릅니다. 이 같은 듯 다른 일본과 한국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같은 점은 경제활동 인구, 노동력이 감소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등등으로 인구도 줄어듭니다. 경제 성장률도 양국이 공히 낮죠. 그렇지만 한국이 아직도 일본보다는 더 높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물가도 낮습니다. 또 이게 GDP 갭, 마이너스 GDP 갭 또 비슷한 현상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GDP 갭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을 이제 GDP 성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국민 총생산의, 이 국민 총소득의 이 생산, 이 성장이 실질적으로 이제 결과로 나온 실질 GDP와 이 잠재 GDP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GDP, 이 정도의 국가 경제가, 나라 경제가 이 정도의 나라 경제라면 적어도 이 정도의 성장은 이루어낼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잠재 GDP입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았더니, 1년간 경제를 해보았더니 실질적인 GDP가 예상했던 GDP보다도 떨어지더라. 이것이 바로 GDP 갭입니다. 이 GDP 갭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타난 국민 총생산, 이 소득의 증가가 잠재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도 충분히 잠재적으로 기대했던 GDP보다 떨어지더라는 거죠. 이것은 곧, 이런 현상은 경제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한국은 최근 6년 동안 연속으로 마이너스 이 GDP 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 GDP가 잠재 GDP보다도 낮았다는 거죠. 반면 일본의 경우는 한국보다 더 오랫동안 마이너스 GDP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은 1998년부터 2016년까지 18년간 계속 마이너스 GDP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GDP 갭을.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비슷한 점이라고 하는 건데, 일본은 계속 마이너스 GDP 갭이 일상화되어 있는 나라인데, 한국은 그렇지 않았다가 최근 6, 7년 동안 한국도 마이너스 GDP 갭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경기 침체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반면 다른 점 또한 많습니다. 한국은 부실 채권, 즉 기업이 발행하는 이 채권이 부실화되는 부실 채권 비율이 낮습니다. 기업 부채도 일본에 비해서 아주 낮고요. 또 이 GDP 대비 정부 부채도 아주 낮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이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만, 우리가 버블이라고 하는 이 버블의 수준도 충분히 통제 가능한 버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버블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선 먼저 늙어가는 한국 경제활동 인구 노동력 감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면요. 이 늙어가는 한국은 한국만 늙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이 다만 세계의 초저출산율 로 인해서 빨리 늙어가고 있을 뿐이죠. 스피드가 빠를 뿐이지, 이 늙어가는 고령화 현상은 모든 선진국의 공통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이 저출산 고령화 부분에서 한국이 더 심각할 뿐이지, 이 선진국의 공통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고령화다, 늙어간다, 이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늙어가는 한국, 이 고령화, 생산 경제 활동이 줄어든다는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일본의 장기 침체의 하나의 원인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경제 버블입니다. 과연 한국이 버블인가라는 거죠. 한국 경제가 버블이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일본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요. 일본의 버블, 우리가 일본이 20년은 일본은 1993년부터 본격화되었는데, 이 1993년 이전까지 일본의 경제는 정말 엄청난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이 그림에서 보면 한국과 일본의 세계 GDP 대비 비중추입니다. 비중추인데, 이 내용을 보면 80, 그죠? 90년대, 90년, 95년, 1990년, 95년 이 지점이 바로 일본이 경제가 그냥 급등하던 치솟던 때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세계 GDP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한 이 정도 되죠. 무려 16, 17 이 정도 됐습니다. 엄청나죠, 그죠? 세계 전체 경제에서 일본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20% 가까이 육박했다. 이 정도로 일본 경제가 엄청났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보면 쭉 빠졌죠. 쭉 빠져서 지금 6, 7, 이 정도, 9, 7에서 9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 정도 이제 엄청나게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지금 보면 이 그림상으로 볼 때도 엄청난 버블이 있었다는 거죠. 그냥 크게 매산차 하나에 큰 산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꼭지까지 올라갔다가 그냥 쭈루루루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한국을 볼게요. 한국을 보면 세계 GDP 대비 한국은 이 그림 보십시오. 아주 그냥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즉 1980년대 한국 경제의 세계 GDP 대비 비중은 1%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 0.6%. 그런데 지난 2015년 기준의 한국 GDP 이게 보면 한 1.6 정도 보면 2가 안 돼요. 1.6 정도. 이 세월이 보면 80년에서 2015년까지니까 무려 35년입니다. 이 35년 동안 0.6에서 1.67 정도 세계 경제에서 한국 GDP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성장해 왔다는 것은 아주 점진적인 성장을 해 왔다는 거죠. 이 그림에서 확인이 드러나는 것처럼 일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본은 아예 큰 산을 이룰 만큼 꼭대기가 뚜렷했고 또 급등했던 또 추락하는 20년의 장기 침체로 인해서 추락하는 국민이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게 지금 현재 이 35년 동안 80년에서 2015년까지 35년 동안의 이 세계 GDP에서 한국 경제가 차지하는 이 비중의 그림을 보더라도
버림을 보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그런 그 법은 지금 아니다. 물론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법을 다 있습니다. 거품이 없을 수가 없죠. 다만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이냐 그것을 객관적으로 잘 살펴야 되는데 일본과 비교할 수준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그림에서 확연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 그 당시에 일본, 즉 그 당시 일본은 정말 역대급 버블이었습니다. 일본의 침체 20년이 시작될 때,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될 때, 그때는 정말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역대급 버블이었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일본 경제가 꺾이기 시작했던 단초가 시작점이 되었던 것은 1985년 9월 플라자 합의입니다. 플라자 합의라는 건 뭡니까? 미국과 독일과 일본이 모여서 미국 입장에서 야 독일과 일본 니들이 너무 약세야 환율이 약세야 너들 환율을 좀 끌어올려 우리가 힘들어 죽겠어 하는 것이 플라자 합의였죠. 그 이후 달러 대비 엔화가 무려 66%나 절상이 됐습니다. 66%나 절상이 됐는데 자 어마어마한 절상이 됐죠. 한국 돈이 미국 달러에 비해서 원화가 미국 달러 대비 환율이 만약 지금보다 66%나 절상이 되었다고 해보십시오. 한국 경제 정말 감당 못하죠. 그런데 이 달러 대비 엔화는 66%까지 절상이 됐습니다. 플라자 합의 2년 후에 즉 1985년에 플라자 합의가 되고 그 2년 뒤에 87년도에 이 달러 대비 엔화는 무려 66%나 절상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는 건재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만큼 일본 경제가 버블이 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988년 9월달 월스트리트 저널에는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도쿄를 팔면 미국을 산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을 팔면 미국을 산다가 아니라 일본의 수도 도쿄를 그 도시 하나를 팔면 미국을 산다 할 정도로 도쿄의 땅값, 집값 엄청나게 거품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럴 정도로 역대급 버블이었습니다. 일본 경제 그 당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5년 플라자 합의 있었고 그 2년 후에 달러 대비 엔화가 66%나 절상이 있었고 그래서 그 이듬해 1988년도에 도쿄를 팔면 미국을 산다라는 그런 기사까지 나왔지만 그때 일본이 거품이 붕괴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거품 붕괴 잃어버린 20년이 시작이 되었던 것은 그로부터 무려 5년 이상이 지난 1993년부터입니다. 즉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시작은 바로 1993년부터다. 다시 세계 GDP 대비 일본 경제의 비중을 다시 보면 1993년과 93년에 속한 이 밴드 90년과 이 95년 이 사이가 바로 일본 경제의 피크를 쳤던 때입니다. 역대급 버블이 있었던 시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1993년부터 이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되는데 무려 플라자 합의로부터는 무려 8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만큼 일본의 경제가 크게 이제 역대급 버블이 있었다는 거. 실제로 그 당시 세계 100대 기업 가운데 무려 53개가 세계 100대 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바로 일본 기업이었을 정도로 정말 그 당시 일본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버블을 또 이제 보면요. 부동산 버블. 자, 부동산 버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서울 집값 뭐 등등 해서 부동산 버블을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몇 차례 계속 거듭 똑같은 이야기를 드립니다. 부동산 조정은 받고 있을지 언정, 특히 서울 집값 버블 아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데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이 지표를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이 서울 집값이 뉴욕이나 도쿄보다 비싸다 이런 이상한 기사도 나옵니다. 그만큼 이런 기사들을 보면 야 정말 서울 우리 한국의 부동산 거품 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뉴욕이라고 하면 우리가 뉴욕주든 도쿄든 일본이 다 이게 뉴욕주든 도쿄든 이 서울하고 같이 비교할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맨하탄, 뉴욕의 뉴욕시, 자 뉴욕 우리가 주라고 하는 것은 뉴욕시를 포함한 뉴욕주입니다. 주. 이 뉴욕주는 뉴욕시를 포함해서 무려 120km 반경을 다 뉴욕주입니다. 뉴욕주. 이제 서울을 여기다 갖다 붙이려면 서울시뿐만 아니라 강원도, 충청도 정도를 더해야 120km 반경이라는 거죠. 알다시피 서울 중심 강남에서 한 뭐 2, 30분만 가면 전북, 경기도, 그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서울 작습니다. 이 서울을 비교하려면 뉴욕하고 비교하려면 뉴욕시의 맨하탄하고 비교해야겠죠. 그러니까 뉴욕시 맨하탄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얼마인지 하면 이 원 57이 빌딩이 있는데 이 원 57 빌딩의 꼭대기 펜트하우스 가격이 한 채에 무려 1,200억 원을 한다고 합니다. 믿기십니까? 믿어지십니까? 한 채에 무려 1,200억 원입니다. 맨하탄의 가장 비싼 아파트가요. 자, 한국의 가장 비싼 아파트는 지난번에 부동산 이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평당 가격이 가장 비싼 아파트가 있고 또 평수가 주로 넓은 평수 위주로 있는 아파트의 한 채당 가격이 비싼 아파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삼성동에 있는 모 아파트, 그 아파트는 100 몇십억에 팔렸다. 이래서 역대급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맨하탄의 가장 비싼 아파트는 1,200억 원입니다. 1,200억 원이고, 또 뉴욕의 이 맨하탄 아파트 평균 가격. 자, 뉴욕의 맨하탄이라고 하면 우리 강남을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뉴욕의 맨하탄 아파트 평균 가격은 34억 원입니다. 평균이요. 비싼 아파트가 아니라 평균 가격이 뉴욕의 맨하탄은 34억 원이다. 자, 우리 강남의 평균 가격이 34억 원 아니죠. 그죠? 서울 4구 아파트, 우리 강남 또 강남 서초구 등등의 우리 서울 4구 아파트 가구당 평균 가격은 11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뉴욕의 맨하탄과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2016년도 서울 분양 아파트의 한 평당 평균은 2,131만 원이었는데 2,131만 원 한 평당 서울 분양 아파트. 이 도쿄 23개 구 내 한 평당 평균 가격은 3,263만 원입니다. 서울 분양 아파트 한 평당 평균보다 무려 이렇게 한 60% 이제 50% 이상 절반 이상 비싼 거죠. 이것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은 이 도쿄도는 이 도쿄 중심가를 포함한 26개 시와 23개 구를 다 포함해서 이게 도쿄도라고 하는데 이 도쿄도는 서울 면적의 약 3.6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게 도쿄도랑 서울과 비교하려면 서울도 서울 중심으로 3.6배를 더 확장해서 마찬가지로 강원도, 충청도를 다 포함해서 평균 가격을 내야겠죠. 그래서 이 도쿄 중심과 도쿄 시내, 도쿄시만 딱 비교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듯이 도쿄시 23개 구 내 한 평당 2016년도 평균 분양 가격은 3,200만 원이었다. 반대로 2016년 서울 분양 아파트의 한 평당 평균은 2,100만 원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정말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서울 집값이 뉴욕, 도쿄보다 비싸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한국의 아파트, 특히 서울 아파트의 버블이 이것을 버블이다 할 정도, 이 버블이다 할 정도가 되면 앞서서 이게 일본의 그 경제 역대급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세계가 갈목할 만한 수준이라고 우리가 느낄 만한 버블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 자,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파는 가게 단골이 되시면 매일매일 신선한 돈 되는 정보가 배달됩니다. 그래서 이제 버블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버블을 논하기에는 한국은 지금 너무 작습니다. 아니 35년 동안 세계 경제에 한국 경제가 차지하는 GDP 차지하는 비중이 0.6에서 시작해서 뭐 1.78 정도 됩니다. 35년 동안. 이것은 짜박짜박 성장해 왔다는 거죠. 일본하고 조금 전에 이제 그래프를 기억하시 보면 일본하고는 이 버블의 수준이 정말 잽이 안 되는 거죠. 버블을 논하기에는 너무 작은 한국이다. 아니할말로 뭐 일본에 도쿄를 팔면 그 당시에 도쿄를 팔면 미국을 산다고 했는데 지금 서울 팔면 미국을 살 수 있나요? 턱도 없죠. 자, 오른쪽 이 그림은요. 세계 시가총액 100대 기업을 리스트한 그 중에서 뭐 한 랭킹 한 10몇 등까지 조금 리스트업 해본 건데 세계 100대 시가총액 세계 100대 기업 가운데 1등은 애플입니다. 애플, 2등은 2등은 알파벳, 그죠? 3등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자, 알파벳은 구글. 구글을 품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잘 아시죠? 아마존 또 페이스북 뭐 잘 알죠. 바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기업이 자존심 상하지만 텐센트입니다. 여기가 중국 기업이죠.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이 중국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또 버크셔 해스웨이가 여기는 바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워런 버핏이 이끄는 그룹인데 여기가 7등이고요. 그 다음에 알리바바 또 중국입니다. 8등. 또 그 다음에 중국 공상은행 또 중국입니다. 9등. 그 다음에 JP 모건 체이서 은행이죠. 미국. 그 다음에 존슨앤존슨 또 미국. 삼성전자는 세계 100대 기업에 우리나라 기업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몇 등이냐? 18등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100대 기업에 한국의 삼성전자 한국 기업은 딱 하나 삼성전자 그것도 18등인데 중국은요 10대 기업 안에만 세계 10대 기업 안에만 중국이 3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버블을 논하기에는 한국은 너무 작습니다. 자, 또한 이 한국 경제가 그렇다면 미국의 위협일까? 최근에 뭐 우리가 뜨게 강달러 또 이렇게 원화 절상 이런 정도 등등의 압력을 우리가 계속 맞으면서 한국 경제가 너무 커져서 이래 미국에서도 뭐 위협적인 존재 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하나의 주요 수출 국가입니다. 물론 중국의 중국의 대미 수출에 비해서는 한국은 정말 잽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랭킹을 리스트업 쭉 하다 보면 나라면 차이는 엄청나게 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이 경상수지,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리스트, 랭킹에 주르륵 들어있는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우리가 FTA도 그 때문에 이제 재협상이 됐고 또 환율에 대한 감시를 계속 해 나가면서 압박을 주는 거죠. 그 정도이지 한국이 뭐 엄청난 경제가 돼서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이제 플라자 합의로 인해서 엔화가 그 당시 달러에 비해서 무려 2년 만에 66% 절상이 됐는데 바꾸어 말하면 지금 달러 대비 원화가 지금보다 66%나 절상될까요?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렇게 되면 나라 경제가 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기업들도 버티기 힘듭니다. 그런 정도는 우리가 전혀 경제적인 체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트럼프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 10년간 이렇게 이제 보면 원 달러 환율이 최고치가 얼마였냐 하면 2008년도 1575원이 원달러 환율에서 최고치였습니다. 1달러당 1575원. 근데 그때가 언제죠? 2008년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 모든 나라가 힘들었던 때죠. 한국도 대단히 힘들었던 바로 그때 원화가 굉장히 이제 약세였죠. 1575원. 최저치는 2014년도였는데 1007원입니다. 1007원. 1007원. 1000원 이하가 안 되었다는 거죠. 2014년도. 현재 얼마입니까? 현재 2018년 정확하게 7월 22일 기준으로 1135원입니다. 1135원. 지난 10년 동안의 달러 대비 원화 이
이렇게 최고점, 최저점, 현재치 이렇게 보더라도 뭐 일본에 비해서 66%나 절상될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버블을 논하기는 우리 한국 경제가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 지금 버블 자체를 논할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한국 경제는 그러면 일본보다 뭐가 다른가를 조금 더 한번 구체적으로 보면요. 첫 번째, 이 국가별 GDP 대비 국가 부채가 다릅니다. 한국과 일본이 GDP 대비 국가 부채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한번 볼까요? GDP 대비 국가 부채가 일본은 1등입니다. 무려 뭐 230%. 일본의 GDP보다 국가 부채는 뭐 2.3배 더 많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제 한국은 어떤 측정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GDP 대비 37.9 또는 44.8 정도입니다. 이 37.9는 정부가 발표한 기준이고 44.8은 민간 연구소들이 조금 다른 기준으로 적용해 본 결과치입니다. 어쨌든 이 GDP 대비 국가 부채가 37, 44 이 정도니까 일본 230에 비하면 엄청나게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국가 부채 비중이 낮습니다. 자, 이 GDP 대비 국가 부채 랭킹은 1등은 지금 보다시피 일본이고, 프랑스는 7등이네요. 그죠? 프랑스는 7등이고, 9위가 미국이고, 독일은 16등이고요. 중국도 32등입니다. 또 14위 캐나다, 28위 스위스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GDP 대비 국가 부채가 한국은 굉장히 양호한 비율이고 동시에 양호한 순위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우수한 선진국들이 GDP 대비 국가 부채가 한국보다 훨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한국이 아니라 사실은 이 부채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가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선진국, 이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 총 35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지난해 2017년도에 105.4%에 달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 우리 한국을 포함한 35개국의 모두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다. 이것을 이제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속에서도 한국의 GDP 대비 국가 비율은 국가 부채 비중은 아주 양호하다. 이렇게 이해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일본 경제와 국가 부채 부분에 있어서 한국은 확연히 다르다. 알다시피 가게든 기업이든 정부든 부채 많으면요. 좋다 나쁘다 결코 좋지 않습니다. 이 부채가 우리가 이제 IMF를 기억해 보시면 그때 기업 부채가 너무 많았죠. 기업 부채 비율이 200%가 뭡니까? 500, 600% 이상인 기업들도 많았죠. 기업 부채 비율이 높았으니까 자산을 다 팔아도 감당을 못해서 다 망했지 않습니까? 정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일본의 이런 국가 부채들은 일본이 발행한 채권들은 일본 자국 기업들이 많이 이렇게 소화를 했기 때문에 대외적인 부채가 훨씬 이제 총 부채 가운데서 대외적인 부채는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 때문에 부채 때문에 일본이 망한다라는 걱정은 심각하게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총 부채는 한국보다 엄청나게 많다. 그 점이 크게 다른 점이다. 또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더 이제 다른 점을 보면 단기 외채와 외환 보유고입니다. 외환 보유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IMF 때 우리가 가장 힘들었던 게 바로 외환 보유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라가 재정 파산을 했죠. 재정 파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외국의 빚을 못 갚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빚 가운데서도 단기 부채와 장기 부채가 있습니다. 국가로 따지면 단기 외채와 장기 외채가 있다는 거죠.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단기 외채입니다. 이 단기 외채는 왜냐하면 당장에 갚아야 되는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왼쪽에 이제 그림을 보면 이 단기 외채와 외환 보유고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뭐 엄청나게 여유가 있다라는 것은 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죠. 4천억 달러 이상, 그죠? 반면 이게 이제 이 그림에서 이 오른쪽 위에 검은 점으로 이루어진 선이 외환 보유고가 증가되고 있는 것이고, 밑에 그림에서 잘 흐릿하게 나옵니다만 하얀 동그라미로 이어진 이 점선이 단기 외채입니다. 자, 그림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외환 보유고는 계속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단기 외추는 적정 수준에서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적정 수준에서 계속 관리가 되면서 오히려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이것이 이제 단기 외채와 외환 보유고 측면에서 한국은 훨씬 안정적이다. 물론 일본 역시도 외환 보유고는 한국보다 더 많습니다. 많지만 한국이 이런 갑자기 법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대단한 법을 그렇게 대단한 법을도 전혀 아니고요. 설령 어떤 외부 리스크가 온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재정 금융이 온다 하더라도 갚아야 될 단기 외채 아주 적정 수준으로 관리가 되어 있고, 외환 보유고 역시도 아주 넉넉합니다. 여기에 바로 통화스와프는 뭐죠? 각국 다른 나라들하고 우리가 급할 때, 우리가 달러가 부족할 때, 외환이 부족할 때 다른 나라들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다른 나라 돈을 빌려오는 것들이 이게 통화스와프인데, 이 통화스와프도 여러 나라에 걸쳐서 상당히 팡팡하게 확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가진 단기 외채, 적정 수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단기 외채, 그 다음에 빵빵한 외환 보유고, 이건 역시도 이 금융위기나 재정위기, 요즘 이제 신흥국 이 통화 리스크 등등 때문에 또 많이 걱정들을 하셨는데, 적어도 한국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돈 파는 가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부동산 소위 버블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본의 장기 침체를 이야기할 때, 한국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일본의 부동산 버블을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이 부동산에 대한 것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우리가 한국 경제가 닮아가느냐를 따질 때 가장 비중이 큰 부분이죠. 여기서 이제 바로 오해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본은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던 무렵에, 즉 고령자가 증가했죠. 바로 그 무렵부터 부동산 가격이 같이 하락했습니다. 자, 왼쪽 그림에서 잘 나타나고 잘 표시되고 있는데, 일본의 이제 빨간 선은 대도시 주거용 집가주수, 즉 집값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집값이 90년대 초반까지 역대급 버블이 있었던 그 90년대 초반까지 아주 강하게 급등을 하다가 버블이 꺼지면서 완전 그냥 폭락을 하는 이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때 일본의 생산 가능 인구, 즉 고령자가 증가하면서 생산 가능 인구 역시도 부동산이 정점을 이루었을 때 또 생산 가능 인구도 정점을 이루었고, 부동산이 폭락하는 시기와 맞물려서 생산 가능 인구도 오른쪽으로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그림을 보면서 이제 한국도 고령자가 증가하고 저출산으로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특히 1958년생으로부터 우리가 일컬어지는 베이비 부머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는 시점과 맞물려서 그들이 내어 던지는 부동산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은 더욱더 폭락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죠. 과연 이것이 타당한 것일까? 근거가 있는 이야기일까? 라는 점을 한번 이제 따져보면요.
인구 감소가 주택 가격 급락,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일본이 유일합니다. 결과적으로 뚜껑을 열고 보면, 즉 이 주택 가격은 인구 구조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세계 몇몇 나라들의 예를 들어보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2000년대 중반까지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 은퇴하던 시기였습니다만, 그 2013년 이후 오히려 지금까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이태리 같은 경우에도 90년대 중반까지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하락하였지만 현재는 주택 가격 정점에 근접해 있습니다. 스페인 역시도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택 가격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인구 감소, 인구 구조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독일 그래프를 좀 보고 있는데, 이 빨간 선이 바로 독일의 주택 가격 지수죠. 주택 가격 지수 계속 이제 뭐 크게 오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반면 노란선이 바로 생산 가능 인구, 노란선이라기보다는 뭐 겨자선 비슷한데 색깔이 생산 가능 인구를 뜻합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급등하다가 어느 이제 한 85년도 한 85년 6년 정도에서부터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크게 감소하는 이제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결국 이제 독일에서는 자 서독 지역이든 자 조금 전에 아까 보았던 우리가 빨간선 그래프가 서독 지역의 이제 주택 가격 지수 오름세를 상승세를 보았고요. 또 이제 가운데 조금 보면 이 파란색은 전국 동서독을 다 포함한 독일의 전국적인 이제 주택 가격 지수 역시도 인구 구조 하락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 감소가 주택 가격 급락의 원인은 아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호주, 캐나다, 유럽 국가 등도 이 생산 활동 인구 비중이 줄어드는 것과 또 총 인구가 감소하는 것과 주택 가격 하락은 영향이 없었다. 이 인구 감소가 주택 가격의 급락을 원인이 되었던 것은 이상하게도 일본이 유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유일했다는 그 점이 즉 고령자 증가 그것이 한국의 일본 부동산에 가난한 폭락 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시작의 근거로 작용하기로는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다. 일본이 유일한 현상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베이비붐 이 세대의 은퇴 문제도 한번 보면요. 이 베이비부머의 주택 매도는 우리가 보통 이제 베이비부머가 은퇴하는 시점부터 주택을 팔 거다 했는데 결론은 NO. 베이비부머들의 주택 매도는 은퇴 시점이 아닌 70세부터 증가하는 것이 그래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왼쪽 그래프는 연령대별 나이별 주택 보유자 비중인데 이 주택 보유자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 연령대가 바로 70세 이후다라는 거죠. 70세 이후부터 주택 보유자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즉 은퇴를 60세 해도 한 70세까지는 현재의 주택에서 계속 지내면서 이 주택 외에 다른 수입원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최고령 우리가 베이비부머 세대를 우리가 55년생으로 보는데 이 55년생 최고령 베이비부머의 현재 나이가 64세죠. 64세니까 이 최고령 베이비부머가 지금 64세라고 하면 70세의 집을 판다고 하면 이 최고령 베이비부머 세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지금부터 한 5, 6년 남은 거죠. 그럼 이 기준은 최고령 베이비부머 세대니까 55년생, 그 뒤로 56년, 57년, 58년, 59년, 60년대생으로 가면 그것을 감안하면 지금부터 10년 이상 남았다. 베이비부머의 주택 매도를 한다면 그 시기는 그래서 이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로 인한 주택 가격 하락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이렇게 은퇴자들이 점점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 주택연금은 2007년 출시가 되었는데 이 출시된 이후로 가입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현재는 매년 1만 명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이비 부머가 주택을 매도할 가능성은 바로 주택연금만큼 또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폭락할 것이다. 이건 역시도 가정이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어쨌든 이 일본형 장기 침체 20년, 잃어버린 20년에 대한 시작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버블이 꺼진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일본과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 즉 또 인구 구조의 변화, 생산활동 인구의 변화로 인한 주택 가격의 영향은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일본식 장기 불황이 겉모습 몇 가지 비슷해 보이는 그것으로 한국에 바로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은 무리다라는 네 번째 이야기로 바로 경제 기반을 들 수 있는데,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 일본과 미국의 GDP, 각 나라의 GDP 대비 수출 내수 비중입니다. 제가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한국의 경제는 수출 주도이고 이 수출 주도 대기업 중심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망하지 않는다, 어려워질지언정 망하지 않는다. 우리 서민들은 반대로 더 힘들어진다. 그래서 힘들어지는 서민이 한국 경제가 망한다, 대기업 망한다까지 생각해버리면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거죠. 최대한 대기업들의 경제를 우리가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를 정부도 도와줘야 되고 우리 서민들도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생각하고 도전해야 한다, 좌절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보면 일본에서는 수출이 차지하는,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4.7%에 불과합니다. 일본 GDP 대비 수출 비중이. 반대로 한국 GDP에서 수출 비중은 무려 53.9%나 차지합니다.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한국 내수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 경제가 물론 영향은 있겠지만 그렇게 핵 메가톤급으로 한국 경제에 영향은 못 미친다. 왜? 한국 경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출 주도의 대기업들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표에서부터 확연하게 드러난다. 일본은 그만큼 이제 내수 중심의 경제 기반이 강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수가 안 좋으면 일본 경제가 그대로 크게 타격을 받는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일본에 비할 때 상대적으로 그렇지는 않다. 그 점 또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이제 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닮아가지 않냐 이것을 떠나서 정말 문제는 문제는 뭐겠습니까? 바로 가계부채죠. 이 가계부채 때문에 우리 서민들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이 가계부채에 관한 한은 특히 신흥국 가운데서 GDP 대비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1등입니다. 안타깝죠. 특히 가계부채가 두 가지 축으로 많이 물려 있는데, 한 가지 축은 아파트, 그죠? 한때 우리가 빚내어 집 사라는 분위기 때문에 엄청나게 집을 샀죠. 그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랐고요. 또 그 때문에 지금 고생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축은 뭐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 자영업자. 이 자영업자들이 내수 소비 경제가 점점 좋지 않으니까 자영업자들이 빚이 많습니다. 또 사업자 대출, 또 뭐 가계 대출, 신용 대출 다 포함한 이런 자영업자 대출들이 많죠. 어쨌든 정부에서는 이 부채를 잘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뭐 DTI, 즉 총부채 상환 비율, 또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 이런 등등을 좀 이렇게 강화하고, 결론적으로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이라고 하는 DSR, 또 신 DTI 등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통해서 이 가계부채 증가율을
2015년 1분기 이후에 올해 1분기, 올해 2018년 1분기에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3년 만에 최저치로 막아서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제 고정금리와 분할 상환 비중도 확대하는 등등으로 인해서 가계부채 증가율은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문제는 우리 자영업자와 서민들이죠. 이 자영업자와 서민들은 2018년 상반기에 국내 5대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10조 원 이상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건데 뭐 영양 내수 침체 또 뭐 요즘 이제 최저임금 인상 등등으로 인해서 점점 이제 영향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보면 이 개인 및 개인과 가계 적극적인 구조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내몰려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고 정부에서도 이 가계부채 관리가 어떤 이게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너무 이게 필요는 한데 너무 조이면 이 또 내몰리는 자영업자와 서민들이 많아지고 그것들로 인해서 경제 내수 경제가 특히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이렇게 이중적인 현상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만 그래도 이것은 어쩌겠습니까? 우리 개인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부채 조정 또 뭐 집을 다운사이징 한다든지 또 소비를 줄인다든지 해서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바로 그런 현상들이 곧 소비를 줄이면 내수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계속 이제 악순환이 되어 가면서 우리를 점점 힘들게 한다 이런 거죠. 그러나 답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 부채를 개인의 부채를 정부가 완전 대갚아 줄 수도 없는 행편이고 하면 정부도 정책적으로 노력해야겠지만 우리 역시도 구조조정 조금 이렇게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막 이렇게 쭉 정리하면 정말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과 우리가 너무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조금 이게 나누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정리해 보면요, 인디안 기후제 아시죠? 비가 올 때까지 지냅니다. 그러니까 계속 뭐 인디안 기후제가 항상 맞죠. 비가 올 때까지 지나니까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제는 하강과 상승을 늘 사이클, 늘 회전합니다. 마치 시계가 계속 돌아가듯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경제는 항상 오르는 과정에서 거품이 생기고 거품을 털어내는 과정에서 다시 또 하강을 맞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문제는 그때가 구체적으로 언제이냐이고 그렇게 됐을 때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이냐라는 거죠. 극단적으로 한국 경제가 망한다. 일본의 장기 불황이 시작됐다. 오히려 일본은 20년이지만 우리는 포에버다. 그런 정도는 지금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때 우리 서민들이 어렵지만 돈을 어디에 어떻게 불릴 수 있는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조차도 안 되면 그조차도 너무 엉뚱하게 생각하면 아무 기회가 박탈당하고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는 것은 우리를 더욱 좌절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고장난 시계도 하루 2번은 맞습니다. 고장난 시계도 아무리 엉터리 말을 해도 결론적으로는 맞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아까 인디언 기후제처럼 맞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팩트 중심의 판단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는 경제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그것이 항상 사이클은 당연한 거다. 문제는 그때가 언제이고 지금인가, 그렇다면 그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래서 서민 경제와 투자처를 잘 구분해야 하고요. 또 두 번째, 적극적으로 부채 관리를 해야 할 책임들이 우리한테도 있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그죠? 이 방송 듣는 분들 가운데서도 힘든 분들, 점점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분노에 차 계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이 말씀 드리고 마치고자 하는데,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은 공포와 두려움이 아닙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희망과 가능성이 내 앞에 새 길을 만든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서 용기 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일본식 장기 불황의
우리도 진입했느냐, 오히려 우리는 일본보다 더하냐, 이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나누어 보았고요. 자, 돈 파는 가게 오늘 또 유익한 방송을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궁금하거나 기타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전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에서 돈 파는 가게 검색하시면 돈 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 나오는데 플러스 친구 맺고 1대1 채팅창 이용해 주셔도 되고요. 머니마트.kr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